네,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국민의당이 결국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른바 마이웨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서로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과 분당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박주현 의원, 오승용 위원장, 이경재 의원, 이상민 처장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담은 짧은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분이 분당 사태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통합 찬성파의 이런 강경 행보에 반대파는 신당 창당으로 맞서고 있다. 가칭 개혁신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양측의 격렬한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전당대회의 결과 여부에 따라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양측이 다시 손을 잡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통합을 둘러싼 갈등 현실과 국민의당의 미래를 짚어본다. 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안철수 대표가 엊그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을 했고 또 2월 4일 날 통합을 찬반 투표에 붙이는 전당대회를 열고 또 반대파는 이른바 가칭 개혁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상태. 이 정도라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이제 소위 중도 세력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런 호남 의원들과는 사실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같이 정당을 하게 된 것이 호남 의원들로서는 이제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어떤 야당 진보 개혁 진영 내의 어떤 패권적인 문화를 극복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루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을 새로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선 때까지 내부적으로 서로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한 지붕 아래서 두 가족으로 이렇게 지냈던 것인데요.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정권 교체도 됐고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5년 후에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당을 새로 공당화를 하고 싶고 제대로 된 당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전당대회가 박지원 대표가 사실 정기 전당대회에서 그 대표가 된 지 4개월 만에 이제 자리를 내놓고 이제 당을 새로 만들자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제 심리적인 분당은 시작이 됐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근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양측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먼저 짚어보고요. 나중에 그걸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승용 대표께서도 종전까지 제2창당 위원회 있었는데 지금 그 조직은 이제 해체가 됐죠. 네, 해산이 됐습니다. 그저까지 대표를 맡으셨는데 역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손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데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각자의 길을 간다라기보다는 통합신당행 기차의 티켓은 39분 의원분들 티켓을 다 끊었고요. 이미 다 그 티켓을 같이 동행하자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을 한 바 있고 다만 그 동행 의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그 티켓 수령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신당 행열차에 다 같이 가자
라는 그런 의사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더 많은 어떤 지지자들의 뜻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통합했을 때 그래도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다. 예.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좀 이루어지지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2월 4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 이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하는 작업을 어떻게 이 구분지어서 하고 있나요? 저지도 하면서 신당도 창당하고 그런가요? 그렇죠.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꼼수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당 강행, 적어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합당 강행을 반대하는 것을 그거를 그냥 직진을 하면서 이제 뭐 희한한 지금 이제 합당 전당대회라는 걸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무산시키는 것이 뭐 1차적인 목표입니다만은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이 그 정당 내부의 사정에 별로 이제 잘 개입을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이제 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들면 그냥 뭐 이거 선언해버리고 합당됐다, 예. 결의됐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냥 뭐 넉넉히 기다리고 이렇게 바라만 보지 않겠다. 예.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같이 못하기 때문에 예. 신당을 만드는 절차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사실은 전당대회가 조금 더 일찍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1월 말쯤에 있으면 예. 그거를 이제 무산시켜 보고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창당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이걸 늦춰가지고 뭐 다 아시다시피 2월 15일이 이제 정당 보조금이 나오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가서 합당이 무산됐다. 그런데 우리는 신당을 창당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만약에 합당 전당대회가 무산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합당 뭐 의결이 된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그렇게 가버린 경우에는 바로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예. 그런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무산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다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무산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사퇴한 후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내부 창당 작업, 뭐 지금 지창당위원회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새로운 공당 작업을 위한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무산된다라는 전제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혹시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뭐 정치는 뭐 살아있는 생물이고 어떤 경우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듣지도 못한 전당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건 작년 1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와 뭐가 다른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때 이미 기본적인 대표 당원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룰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승계가 된 것이고 다만 그 1년의 기간 동안 변화가 있었던 당원의 구성이나 당적과 관련된 그리고 당비 납부와 관련된 이런 변화들을 반영해서 이번 전당대회 규정을 한 것이고요. 꼼수 전당대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하는 전당대회가 꼼수이면 즉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 어떤 전당대회가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꼼수의 개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꼼수의 정의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3분의 2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당대회는 의원 총회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당의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당대회 주체는 당원입니다.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이제 대표 당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정기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당비 문제로 해서 대표 당원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연락이 안 되면 그거로 이제 대표 당원 자격이 없어지고 또 당비를 내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쨌든 정당 역사에서 그런 게 없었다. 적어도 뭐 당비를 안 내는 경우에 어느 정도 안 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정확한 규정이 적어도 전당대회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헌법 개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이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룰을 만들고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23개 지역에 뭐 무슨 화면을 설치해가지고 무슨 디지털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게 국무회의 때 그렇게 화상회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나 주식회사 이사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나 그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개개인에게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서 그 화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찬반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화상 대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전국에 다 분산해서 어느 나라도 미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도 전당대회를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6시에 딱 새벽 6시에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무슨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찬반 토론을 하고 사회자가 의장이 사회를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다 생략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 그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이거는 난생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전당대회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물론 그런 절차라는 것이 이전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전당대회 우리가 이런 합당 전당대회라는 게 있기 이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저희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딱 전당대회가 뭐 이렇게 합당이 결정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당대회에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그렇게 배정을 한 것이고 그래요. 국회의원이 뭐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그 정당 정치에서 의회 정치가 어쨌든 대의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원이 아닌 당대표가 그거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저는 대의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무시한 뭔가 독재적인 정당 정치를 새로 시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반박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감정의 고리 혹은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관계를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대표당원의 지위와 관련해서 고친 게 없습니다. 이미 그 이전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이죠. 현재의 대표당원의 자격에서 가장 자격 요건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당적을 이탈한 사람을 전당대회 대표당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누가 그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대표당원의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을 바꾸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매월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납부하신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어떤 운영이고요. 그리고 선관위나 이런 여타 법률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되는 어떤 유권 해석들은 수시로 받고 있고요. 법률적인 검토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 아마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듣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충족 조건이. 첫 번째로는 현장의 상황들이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 음향 장치를 통해서 의장을 비롯해서 현장에 어떤 거기에 참여한 대표 당원들이 23개 투표소에 참여한 대표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음향 장치가 완비되어 있으면은 저는 각 지역 투표소에 23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전당대회는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서 당의 예.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의원도 당원의 뜻에 따라서 당원의 의사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당의 통합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원들만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예. 결국은 정당법에서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예. 결정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도 한번 K보팅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마지막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제 뭐 39명의 티켓을 다 끊었다고 했는데, 누구도 의원들의 대부분은 그 기차를 타지 않겠다고 하는데 먼저 티켓을 끊어놓고 자 타세요. 안 타면 놓고 갑니다. 타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 투표권을 가진 이 당원의 자격 문제 그리고 분산 개최에 관한 문제를 이 정당한 그런 전당대회 그런 절차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에서 좀 얘기 듣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께. 개혁신당의 가칭 만들어지면 이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냐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예, 그 기준이 보통 그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을 다 모아서 제대로 출발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2월 5일이 이제 그 정당 그 보조금이 나오는 때고 예.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출마하시는 분들이 뭐 계속 지금 탈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정말 한시라도 서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래서 당장 뭐 개문 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선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 분들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비례까지 합하면 20명이 이제 된다라고 보지만 비례가 비례에 대해서 이제 출당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안 해줄 것처럼 이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례와 관계없이 일단 출발을 하겠다. 예. 출발을 하고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또 결합하는 분들을 예. 설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내 교섭단체의 규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 입지가 상당히 좀 확산될 수도 있고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뭐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천정배 전 대표님과 국민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예. 정말 이제 호남 정치 깃발을 그때 이제 들었던 건데요. 예. 그때는 정말 의원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 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원내 교섭단체를 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지만 예. 근데 그거에 연연하다 보면 말하자면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결단해 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당에서는 또 합당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합당한 당에서는 절대 갖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거에 관계없이 예. 상당하게 이제 교섭단체에 근접한 숫자로서 우선 출발하겠다 예.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나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이 통합당의 경우에는 2월 4일 날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게 가결이 된다면 바로 창당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절차가? 약간의 물리적인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기는 지금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날짜라는 것은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예. 그 날짜가 틀려질 경우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 이 자리에서 날짜를 특정하긴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신당 창당, 굳이 신당 창당을 하시겠다면 저는 뭐 안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만 예. 굳이 신당을 창당하신다면 저는 뭐 행운을 빌어주고 싶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한국 뭐 60년 정치사에서 기존 정당에 있으면서 새로운 정당 창당 작업을 했던 경우는 정말 보도 듣지 못한 뭐 예. 그런 경우였다. 예. 신당을 창당하신다면 빨리 나가서 하시는 게 정치 도의상 또 기존의 어떤 관행상 또 당원들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신당 창당을 하신다면 빨리 탈당해서 나가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 말씀은 또 반대하시는 측에서도 나가서 통합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뭐 그렇죠. 예, 아니, 예. 이렇게 의원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다른 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한 경우야말로 보도 듣도 못한 것이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합당이라는 것이 정말 정체성에 딱 맞고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합의가 돼도 합당하는 경우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당을 찍어준 것이지 당신당을 찍어준 게 다른 데하고 이합집산하라고 찍어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논란이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그 내부 합의가 아니라 거의 이로 인해서 당이 완전히 쪼개지는 지경에 이르른 이런 정도의 합당은 과연 국민의당을 선택을 해주신 유권자의 뜻에 지금 맞는 그런 알겠습니다. 행동인가?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고 두 분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두 세력이 갈라서게 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의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이런 두 당이 갈라지는 게 앞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낳을 것이냐 또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얘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이 좀 없으셨는데 이현기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이 창당 선언까지 나왔고 또 개혁진당 결의대회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심리적 분당은 수개월째 계속이 되었고 갈라서는 건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건 편법일망정 형식적 틀은 갖춰졌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당사에서 또 하나의 옵점을 남기는 게 아닌가. 더구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코드가 상당히 새 정치하고는 맑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랄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 당규 개정도 근거를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당규 개정도 안건을 상정해갖고 통과를 시켰지만 사실 편법이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왜 그게 편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상 유례 없는 동시다발적 투표를 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체육관 같은 틀 안에서 안건 상정하고 의장이 서원 보고하고 또 찬반 또 토론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시킨 뒤에 표결이 붙여가지고 정말 축제 속에서 빵 터지고 그런 축제 속에서 치르는 게 전당대회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까 편법을 통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나마 그것도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편법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랄지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랄지 또는 새정치 어떤 아이콘 같은 당 대표가 전혀 어떤 구태정치를 비판하면서 하는 행동은 또 구태정치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현장 정당사에서 또 하나 어떤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진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합당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39명이고 바른정당이 9명이란 말이죠. 48명이에요. 그럼 합당을 하면은 48명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더구나 어떤 이벤트 효과까지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존재감도 없고 국민적 관심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바른정당이 9명인데 39명에 있는 정당이 좀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애걸복걸 하면서.
그런 정당의 통합이 과연 어떤 명분이 있게 통합이 된 거냐. 효과 측면에서는 정말로 마이너스 이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사실은 개혁신당도 지금 한 14명, 5명 정도가 지금 잔류를 할 걸로 보고 있고 비례대표가 그 갈래가 안 타졌지만은 비례대표 3분이 반통합 정서이고 플러스 알파 뭐 2명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교섭단체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예. 그리고 호남 지적당으로 또 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호남에서는 과연 또 이 생존 경력이 있느냐 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과 또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줄곧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단 말이죠. 또 민주당이 상회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주당도 지지율이 40% 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틀 속에서 과연 신생 정당이 얼마나 뿌리를 내릴지 예. 물론 이제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서로가 부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보면 뛰어나고 역량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게 지금 국민의당이란 말이죠. 하지만 정치하는 거 보면 마이너스 뺄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볼 때 곱지 않고 이게 뭔 정당이냐, 그리고 예. 이게 뭔 통합이냐. 그래서 존재감도 없어지고 예. 관심도 없어지고 그런 틀 속에서 축제로 치러야지 할 전당대회마저 편법으로 치러가지고 정말로 옹색하게 짝이 없는 이런 정치의 몰골을 국민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대목이라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양측 다 국민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오승용 대표께 반박까지 들으고요. 다음에 이상민 차장님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반박할 내용이 없는 것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셨지 어떤 근거나 이건 하나도 제시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박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민 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과연 이제 국민이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국민의당이 정권이 교체되는 이 국면 속에서 예. 정당의 어쨌든 포지션, 위치를 찾지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지율들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한 1차적 책임들은 두 당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이 시점에 어쨌든 아까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 이제 결이 달랐다. 어쨌든 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냐면 이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규정에 의한 정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편적 가치나 기준, 상식의 범주 속에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뭘 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국민의당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치적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정치적 합의를 못 이루는, 그러니까 볼모를 잡는 것 같은. 자, 지금 뭐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출당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볼모를 잡는 거고, 또 신당을 추진하는 입장에는 아까도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 당에 같이 소속돼 있으면서 별도의 창당을 준비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이중적 모습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소명하고 예. 바뀐 거에 대한 자기 입장, 그래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당의 내부를 보면 이게 거의 뭐 5대5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당권을 가지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이게 그 절차적으로 당원 투표를 했고 예. 또 이제 그 전당대회를 거쳐서 통합하면 이거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할 그 수준의 지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갈라쓸 거면 갈라쓰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방향 뭔가 여기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든 신당을 통해서 가든 그랬을 때 뭔가 어쨌든 새로운 정치적 시너지가 됐든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예. 우리 그 한국 정치에서 보면 지금 이제 보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이 보수의 어떤 그러니까 적폐에 대한 어떤 그 해당 정당으로서의 책임도 안 지고 예.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국민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 보수 또는 뭡니까 뭐 이런 개혁 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의 현재적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또는 뭐 이 합리적 중도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예.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통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데 예. 저 소탐 대실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입장이 다르고 갈라졌으면 갈라서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예. 어떤 통합을 하든 신당을 하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특히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이게 어쨌든 정치적 도의다. 그리고 좀 그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촛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수준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게 좀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 신당도 그냥 어쨌든 통합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정체성 문제랄지 이런 거 있지만 그러면 신당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입장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자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통합을 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일단 좀 큰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게 뭐 개인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불식시킬 수 뭐 있겠냐? 제가 먼저 대답. 양측을 좀 고루 비판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박주현님께 먼저 드리고 오대표 말씀하시죠.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신문사가 국회의원 296명을 이렇게 이제 진보에서 보수까지 쭉 이렇게 그 등위를 먹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15위에서 203위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6명 중에 15위에서 203위니까 중간에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면서 이 양당의 좀 합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중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말 의정활동 339분의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떤 다당제의 그 실효성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127위에서 232위까지니까 중간에서 보수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158위에서 296위까지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 쪽에 이제 다 몰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의당 자체로 지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어떤 양날개로 지금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촛불 민심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합리적 진보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해야 하는 거라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중도와 보수 쪽에 있는 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균형 잡힌 양날개인데 왜 보수를 들여오려고 하느냐.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다. 특히 이제 바른정당의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당이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수십 명의 의원이 넘어올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이거는 중도보수 대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평론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신 3당 합당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우려의 바탕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컨센서스를 만들고 적어도 1년간 바른정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선거 공학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어떤 개인의 위기를 탈출하고 이런 선거 공학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거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 촛불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뭐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의원 이런 분들이 정말 맨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했었습니다.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소추하는 과정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의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국민의당 자체가 촛불 민심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정확하게 그 자격이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저도 예. 이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수석을 해봤지만 직접 집권을 해서 정책을 펼칠 때는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한계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딘가 야당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합당이 저지가 돼서 우리가 국민의당을 정말 제대로 된 공당 그리고 이 우경화가 아니라 다시 개혁으로 향하는 이런 당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개혁야당, 선명야당, 합리적인 대한야당으로서 딱 자리매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촛불 민심을 받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해내고 예.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예. 여기가 제대로 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어떤 그 기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대한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보수적인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정치 알겠습니다. 보복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촛불 민심하고는 정말 너무 거리가 먼 이런 그쪽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끝까지 질질질 따라가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순영 대표께 자연스럽게 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이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집단이 합치는 것 같고 또 절차적으로도 예를 들면 연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합을 모색해 본다든지 이렇게 갖는 것이 더 순서 있지 않느냐. 네. 두 가지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선택과 또 그래서 이 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지지율을 얻어낼 것이냐 이런 점까지 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질문이 그렇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셔서 예. 우선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좀 봐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2창당이 활동 같이 했었는데 저는 좀 시선을 저한테는 안 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우선 정체성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보수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벌개혁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헌 찬성하고 있지요. 성적 다양성 바른정당 대부분 의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양성평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굳이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더 보수적이죠. 이런 부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른정당보다도 훨씬 보수적이죠. 우버택시 도입 찬성 바른정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택시업계 보호 명분으로 카풀 방지법 발의하고 우버 합법화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유승민 대표 어제 얘기하셨듯이 망월동 참배하시고 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인 과세 이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정책적인 입장인데요. 우리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예.
바른정당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북한 특정 지역,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를 가지고 나머지 그 외의 보다 더 중요한 이념적인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혁성들은 애써 외면하시면서 오로지 하나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른정당 강령 전문에 보면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6.15 14까지 전부 계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연히 계승한다고 되어 있겠죠. 차이가 뭐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건 북한의 현 핵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건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예.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뭐 보수 대통합이니 이런 민주당이나 혹은 자유민주당이 공격하는 논리를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선거공학적이지 않느냐.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선거에 이겨야죠. 예. 그럼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 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는 것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다만 선거공학적이어도 어떤 선거공학이냐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지방선거는 호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호남 외의 지역에서 수많은 국민의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은 결국은 호남 지역성, 호남 기반을 강화하자는 길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호남 지역 한두 개, 뭐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정도 광역단체장을 승리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럼 나머지 비호남 지역의 어떤 단체장과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출마하는 그 많은 국민의당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정체성 부분하고 또 의원 확장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뭐 이름은 거명 안 했습니다. 제가 다 메모는 해왔는데요. 예. 그 엊그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통합 공동선언을 하셨죠. 그때 보니까는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민의당에는 그 강령에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두 양날개로 이렇게 사회 통합을 할지 여러 가지를 접근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엊그저께 선언을 보니까 개혁적 보수 플러스 중도 이 가치를 이제 실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보란 말이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원래 그 색깔이랄지 이념적 성향은 진보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보수 오히려 보수로 가기 위한 중도를 징검다리 삼아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어떤 점이 합리적 다른가요? 진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엊그저께 네, 공개선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개혁적 확인해 보수와 보십시오. 중도 가치를 실현한다고 있습니다. 되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합리적 진보. 합리적 중도. 중도라고 봤는데 네, 뭐 그렇게 있다고 언론 하니까 보도는 나중에 그렇게 이제 확인을 나왔습니다. 해봅시다. 진보는 예, 확인해 봅시다. 진보는 빠졌어요. 현 예. 양당을 예. 지금 공격하면서 수구적 진보란 말을 쓰고 있어 거기에서 공격의 그 그렇죠. 발언으로 공격하기 수구적 위해서 본부를 수구적 썼고 진보라고 했죠. 예. 진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왔는데 없었어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호남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 그 호남과 비호남에서 이제 그 선거에 임할 때 유불리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는 정말 지금 촛불 민심을 더 받들어도 지금 모자란데 바른정당하고 좀 보수 야합을 하는데 호남에서는 선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지역에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 선거연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호남에서는 1대1로 붙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이 원래 시작할 때 호남과 범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호남이 주머니 속에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호남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예. 경쟁 구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1대1로 붙어서 아주 철저하게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바른정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거에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영남의 뭐 자유한국당이 워낙 센 곳은 민주당과도 같이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다 같이 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특히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후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서 예. 지역에 따른 후보에 따른 선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대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예. 선거연대의 경우에는 정체성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DJ도 JP와 선거 연대를 해서 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연정이 깨지니까 그냥 각자의 길로 간 거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합당을 하지 않으면. 근데 왜 지방선거를 하는데 왜 중앙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당을 합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합당하는 건 아니고요. 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연대에 대해서 아니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렇게 선거연대의 기본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바른정당이라는 거죠. 선거연대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는 통합이라는 겁니다. 왜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극적이고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연대만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호남 지역에서 선거를 못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남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호남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남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 호남의 기존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호남 지역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광주 지역,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수많은 여론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호남을 대표한다는 분들의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그 지지율로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전당대회 짧게 8월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월에 전당대회 왔을 때 정말 많은 그 호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국민의당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암흑에 꼬봉하면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큰 당에서 호남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어쨌든 범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에서 호남이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느냐.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시게 됐으니까 결국은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가 여러 가지를 다 판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만들게 되는 통합신당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인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당의 외연 확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력의 확장입니다.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력 확장의 핵심은 정당 대 정당 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결국은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의 어떤 표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안들을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 대안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저는 역사의 유물 박물관으로 보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예.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유물 박물관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중도 세력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소멸시키기 위한, 고립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예. 거죠. 저는 그 지름길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인 의원께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그 가칭 개혁신당이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확산을 막고 보수를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합당파 또 당권파들의 목적은 그거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가셔가지고 그 목적을 아주 잘 달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수를 대체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차별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진보 개혁 진영의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해왔던 범호남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범호남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고요. 이렇게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단결해서 이야기한 게 5.18 이후 처음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호남이
그러니까 호남이 다시 진보 개혁의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호남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촛불 민심을 그대로 받들어서 개혁 야당의 역할을 해서 저는 지금 그 뭐 3당 체제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당 체제가 되면 개혁 경쟁이 일어나고 보수 경쟁이 일어나고 개혁 야당, 보수 야당 이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훨씬 더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남은 일은 서로 잘 아름답게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고 잘 헤어져서 친구가 돼서 한 집에 복닥복닥 살려면은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예. 있지만 이웃에 있는 좋은 친구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각자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접겠는데 이경재 위원님도 이상민 차장님 두 분이 조금 발언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